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김호정입니다. 어, 대략 2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해부학 실습 수업을 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신경해부학 과목을 배웠었죠. 신경해부학 강의 중에서 대략 한 20시간 넘게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일부를 신경 통합 강의 중추신경계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안은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강의안을 내용을 줄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쪽 부분을 봐도 되고 많은 부분이 겹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신경계통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들, 바로 이제 신경세포, 뉴런과 또 이들이 이루는 신경조직, nervous tissue, 그리고 중추신경계만의 특징인 뇌막, meningeal covering, 그 다음에 뇌실계통, ventricular system, 그리고 이제 이후에 들을 여러 가지 구조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 신경계통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통합교육, 성과 바탕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각 수업마다 성과가 있죠. 이 시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은 일단 신경계통을 분류하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신경계통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모든 그 기능의 원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우리 신경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세포의 여러 형태학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여기에는 신경세포의 셀바디나 덴드라이트와 엑손의 차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계통의 발생 과정, 초기 발생, 뉴럴 튜브로부터 발생하는 초기 과정, 그리고 이 뉴럴 튜브의 각 부분이 성인에서의 신경 구조로 어떻게 뇌 구조로 어떻게 파생되는지, 그 다음에 또 그와 연관된 벤트리큘러 시스템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을 보완하는 부속 구조, 여기엔 대표적으로 이제 뇌 조직을 싸는 막이 있죠. 바로 세레브로스파이널 메닌지스, 뇌 척수막과 그 다음에 또 액체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보조하는 벤트리큘러 시스템,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CSF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의하는 신경해부학은 기능적, 펑셔널 뉴로아나토미, 기능적 해부학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와 거기에 맞는 기능을 항상 함께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이 강론에서 따라올 때도 그런 관점에서 따라오시면 나중에 임상적인 내용과 연결 지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신경계통이란 어떤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신경계통은 우리 몸의 아주 다양한 부분에 관여하는데, 일단 신경계통의 기능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떤 개체로서 주위 환경과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체로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항상 여러가지 인터랙션을 하고 있죠. 이 개체가 살아가려면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매우 환경의 변화를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알맞는 뭐 의복을 갖춘다든지 또는 난방이나 냉방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 개체의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환경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자극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자극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자극도 있겠고 화학적인 자극도 있고, 이 개체가 환경의 변화를 알아차리려면은 이 자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수용기라고 합니다. 이 수용기를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수용기를 통해 받아들인 자극은 이제 전기 신호, 즉 신경 자극이라는 형태로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감각신경을 통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고위 중추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고위 중추에서는 중간 신경원들이 모여서 과연 이러한 그 감각, 자극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 최대한 적절한 반응을 찾아서 운동신경원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게 되죠. 또 운동신경원은 그러면 이러한 명령, 지시사항을 효과기를 통해서 바로 외부로 내보내서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걸 볼 때 이 자극을 통해 들어온 그런 자극이라는 것이 수용기를 통해 들어온 이러한 그 경로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정보 전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경계통의 주된 기능은 이 정보의 전달이 되겠죠. 우리 이 현대사회에는 정보의 전달이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사회의 한 특성이 되었는데요. 이 신경계통의 기능이야말로 이것을 매우 잘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구성을 잘 보면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자극을 감각 형태로 받아들이는 수용기는 보통 신경계통에 포함이 되지만 이 밖으로 내보낸 효과기의 경우는 신경계통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경계통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신경계통의 구분은 바로 중추와 말초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중추신경계통, Central Nervous System, CNS라고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통, Peripheral Nervous System, PNS라고 부르는 것인데 CNS에 속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배웠던 브레인과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가 있습니다. 이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는 보통 몸의 중심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보호장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 중요성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기관들이죠. 말초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뻗어나간 여러가지 실처럼 보이는 이런 너브 파이버들, 페리페럴 너브들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 너브 파이버들을 연결된 그런 갱글리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단 외형적으로 볼 때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통은 이 어떤 덩어리 같은 그런 모양이고 그런데 말초에서는 이렇게 실 같은 모양과 그리고 이제 가끔 중간중간에 이제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알맹이들 같은 것들이 있죠. 일단 두 가지 차이점 중에 또 몇 가지 차이점을 본다면은 일단 중추신경계통에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 아까 말한 대로 뼈로 된 보호장치, 즉 스컬과 버테브랄 컬럼이라는 보호장치, 그 다음에 이제 뇌막이라고 하는 섬유성 보호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액체, 아까 말한 CSF라고 하는 그런 액체가 또 여러 가지 보호를 해줍니다. 말초에는 그럴 만한 것들이 없죠. 그냥 섬유로 된 파이브로스 티슈 커버링, 파이브로스 쉬스 이런 것들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그 정보 처리를 할 때 있어서 이 중추의 경우에는 이 정보의 통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 잘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해서 이 주위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반면에 말초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이것은 전달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구분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구분은 이제 체신경계통, 소마틱 너브 시스템과 그 다음에 내장신경계통, 비세럴 너브 시스템이죠. 지금 엄밀히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피부와 근육, 피부의 감각, 그 다음에 근육 운동, 거기 덧붙인다면 뼈나 연골, 관절 이런데 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내장 신경계통은 주로 이제 내장들이죠. 우리 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비세라 오간들, 여기에서 오는 감각이나 이것들을 지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오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퍼런트 모터 뉴런, 바로 오토믹 너버스 시스템, 우리가 자율신경계통이라고 하는 거죠. 자율신경계통에는 센서리 성분
아니라 전부 다 모터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통과 부교감신경계통이 있는데요. 교감신경계통은 보통 아주 위급한 상황, 동물로 말하면은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장박동도 증가하고 동공도 확대되고 혈액이 모두 근육으로 가서 도망가서 아무튼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죠. 그다음 거기에 비해서 부교감신경계통은 아주 편안한 상태, 느긋하고 그런 상태, 예, 에너지를 비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따진다면 요거는 시험 보기 직전, 요거는 시험 본 직후가 되겠죠. 예,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신경 조직, 이러한 세포들이 이러한 그 신경 계통을 이루는 것은 신경 조직인데, 신경 조직, 여러분 조직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배웠기 때문에 조직은 바로 세포와 세포를 바깥을 싸고 있는 세포 사이 물질이 있는데, 신경 조직에서는 이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는 두 가지, 즉 뉴론과 뉴로글라이알 셀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뉴론이기 때문에 뉴론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런의 생김새를 보면은 이와같이 큰 덩어리인 셀 바디가 있고, 거기서 나가는 셀 프로세스가 있는데, 셀 프로세스는 이제 긴 엑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덴드라이트가 있죠. 이 보통 이것들이 잘 모여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 조직은. 그래서 말초에서는 이 셀 바디가 모인 경우에는 이것이 둥글기 때문에 잘 알갱이로 잘 보여요. 그것이 이제 바로 갱글리온, 신경절이라는 구조입니다. 신경절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크게 두 종류밖에 없죠. 척수신경절, 즉 도살로 갱글리온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절, 오토믹 갱글리온밖에 없습니다. 오토믹도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심파세틱과 파라심파세틱 두 가지가 있죠. 심파세틱은 보통 이제 우리가 척수의 소라코 럼바 레벨에서 나가고요. 파라심파세틱은 우리가 이제 크레니얼 러브하고 이제 세이크랄 레벨 척수에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모두 엑손들인데, 엑손들은 모두 이와 같이 이제 신경 섬유로 되어 있죠. 무슨 너브, 여러분이 해부하면서 많이 관찰됐던 신경들이죠. 말초는 이와 같이 그 세포체와 이 셀바디와 엑손의 그 외형을 우리가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중추는 그냥 덩어리란 말이죠. 예. 여러분이 해부할 때 제가 뇌에 보여드렸지만, 이러한 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신경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바로 이제 조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이 만약에 약간 좀 회색으로 보이는 경우, 부분, 여기가 셀 바디라고 보여 있기 때문에 그레이 매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이제 이거보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주로 셀 프로세스, 주로 엑손이죠. 엑손이 뭐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가 화이트 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색질, 백색질, 이렇게 중추신경계는 조직학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신경 조직을 이루는 그 세포들에 대해서 다 이미 많이 배웠겠지만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신경세포, 뉴론 또는 신경원이라고도 하고요. 뉴로 너브셀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진정한 의미의 세포입니다. 형태를 보면은 이와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운데 세포질 덩어리, 셀 바디가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개의 그 돌기가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셀 프로세스, 셀 바디와 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이 이 느낌표가 있는 경우,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학습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셀 바디부터 특징을 볼까요? 자, 셀 바디는 우리가 소마라고도 하는데요. 이 소마는 다시 가운데 이 핵, 모든 세포는 핵이 있기 때문에 이 핵이 있는 뉴클리어스와 핵 주위에 있는 세포질, 핵 주위에 페리뉴클리어 사이토플라즘인 바로 페리캐리온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핵의 모양을 보면은 이 지금 척수에 있는 엔테리어 셀을 보는 건데, 뉴런을 보는 건데, 이와 같이 핵이 둥글고 아주 크고
염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염색이 되게 비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클리어 혹은 베시큘러하다 그러죠. 자, 이런 경우는 안에 있는 DNA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안에 있는 형태가 유크로마틴이라는 염색질로 되어 있습니다. 유크로마틴은 이제 이 DNA가 풀려 있는 상태고요, 뭉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유크로마틴이 많이 있는 그런 뉴클레우스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와 같이 이 안에 있는 이 짙은 점 하나, 그래서 이거 우리가 뉴클레오 라이라고 하죠. 색소체, 뉴클레오 러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유크로마틴이 많은 그런 밝은 색깔의 염색되지 않는 핵과 매우 뚜렷한 그 뉴클레오 라이가 아주 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어떤 눈 같은 동물의 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경세포의 특징, 대체적인 신경세포의 특징입니다. 다 천편일적인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세포에서 더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사이토플라즘, 바로 페리캐리온의 특징을 보면은 이것이 염색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또 짙은 색깔, 좀 보라색같이 빛이 나는 그런 물질들이 꽉 차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니슬 서브스탄스라는 물질입니다. 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물질인데요. 이 니슬 서브스탄스는 보통 염기성 염색제, 베이직 다이와 결합을 합니다. 그 염색을 할 때 잘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베이직한 염색제와 결합한다는 건 속에 애시드가 많다는 거죠. 바로 N아이온이, 음이온이 많다는 건데, 왜 음이온이 애시드가 많을까 하면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이런 애시드는 전부 다 대체로 라이보뉴클레익 애시드, RNA들이죠. 이 RNA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메신저 RNA도 있고, 가장 흔한 거. 그 다음에 또 메신저 RNA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죠? 라이보솜에 이렇게 붙어 있죠. 라이보에 붙어 있는데 이 라이보솜은 또 그냥 있기도 하지만 또 보통 다른 소기관에 들어가서 만들기도 하죠. 바로 ER, 내형질 세망, ER이라고 하는, 옛날 소포체라고 불렀죠.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 이렇게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ER을 우리가 RER이라고 하죠. 러프 ER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라이보솜도 마찬가지로 RNA로 되어 있어요. 라이보솜에 있는 RNA를 우리가 rRNA라고 하죠. 그러니까 mRNA, 라이보솜과 함께 있는 mRNA도 애시드고요. 라이보솜 자체도 애시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시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베이소필릭한 그런 것들을 듣죠. 폴리라이보솜은 이제 라이보솜만 있는 경우 우리가 폴리라이보솜이라고 하고요. 이와 같이 RER에 붙어 있는 경우 우리가 RE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니슬 서브스탄스가 잘 관찰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요 핵의 이 두 가지 특징과 이 니슬 서브스탄스 이 세 가지 사이토플라즘의 특징을 본다면은 어떤 기능이 떠오르나요? 자, 이것들은 모두, 자, 이게 풀려 있다고 하는 건 핵 안에 이 DNA가 풀려 있다고 하는 거는 뭐가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트랜스크립션 왜 일어날까요? 결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것이죠. 이 세 가지 양상이 모두 단백질을 왕성히 합성하는 그런 세포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신경세포는 매우 왕성하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입니다. 아니, 신경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세포인데 왜 단백질 합성을 이 가장 뚜렷한 세포의 특징일까요? 그런데 이제 이 세포가 이 많은 돌기, 특히 엑손의 이 긴 돌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물질을 내려보내기도 하고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포는 생존할 수가 없죠. 신경세포는. 이러한 또 특징을 여러분이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다른 오가넬들이나 또 여러가지 함유물, 멜라닌, 라이포푸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이제 또 하나의 돌기인 또 하나의 세포 구조인 바로 세포 돌기가 있는데요. 세포 돌기는 이제 엑손과 덴드라이트 두 가지가 있죠. 축삭과 이제 가지돌기 혹은 수상돌기라고 하는데, 자, 엑손의 경우는 보통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이상은 없습니다. 딱 한 개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두 개 이상은 없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나가는 쪽이죠. 엑손은 이걸 타고. 이 엑손 끝부분은 좀 확장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축삭 종말, 엑손 터미널 또는 엔드 벌브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세포나 다른 신경이나 다른 또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 엑손들은 보통 이제 마이엘리네이션, 즉 수초라고 하는 구조가 잘 쌓여 있는 경우가 꽤 있고요. 특히 굵은 경우에 신경 섬유가, 또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이 엑손을 따라서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엑소플라즈믹 덴드라이트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덴드라이트는 이제 세포주가 거의 비슷한 매우 짧은 그런 돌기들인데 정보를 봐야 되죠. 요거 두 개의 차이점 중요한데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중요한 이 내용이 바로 엑손과 덴드라이트의 차이점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엑손과 덴드라이트의 차이점은 방금 얘기했듯이 엑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드물게 없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은 없어요. 덴드라이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개수가 많고요. 여러 개가 있고요. 길이를 볼 때 엑손은 길이가 깁니다. 긴 것은 심지어 1m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손은 길이가 되게 짧죠. 이 엑손의 덴드라이트는 길이가 짧죠. 엑손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긴 엑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포는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 거죠. 엑손의 직경을 보면 직경이 되게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보통 처음에 나온 뭐야 이니셜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신경세포에서 처음 나올 때 약간 줄어들어 있다가 이제 어떤 정도의 굵기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터미널 버튼, 바로 엔드 플레이트죠. 엑손 터미널 하게 되면은 약간 좀 확장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구조인 바로 시냅스 때문에 그렇죠. 시냅스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덴드라이트는 그렇지 않고 보통 처음에는 크고 나중에 이렇게 줄어들죠. 보통 이거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테이퍼드.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콘 쉐입으로. 분지하는 양상을 보면요, 보통 엑손은 직각으로 분지를 하고요, 덴드라이트는 보통 예각으로 분지를 합니다. 엑손이 분지하는 위치를 보면은 셀바디보다는 셀바디에서 먼 쪽으로 가서 이렇게 분지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덴드라이트는 주로 셀바디 가까운 데서 분지를 하죠. 이 니슬 서브스탄스, 아까 봤던 니슬 서브스탄스는 보통 없습니다. 엑손 힐록이나 엑소플라즘에는 보통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덴드라이트는 보통 덴드라이트는 사이토플라즘과 똑같기 때문에 보통 다 존재합니다. 너무 작은 곳에는 없지만 끝부분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는 거의 다 니슬 바디가 관찰됩니다. 덴드라이틱 스파인은 이 덴드라이트의 이렇게 돌기 끝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돌출되어 있는 그런 작은 구조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걸로 밝혀졌죠. 덴드라이틱 스파인은 여기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는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또 마일린 쉬스, 수초라고 하는 이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수초, 이 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엑손을 갖다가 여러 겹으로, 이게 엑손은 존재하지만 덴드라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염색 방법을 보면은 염색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골지 염색, 가장 신경세포를 많이 염색하는 골지 염색을 보면은 엑손은 래피드 골지라고 하는 빠른 골지 염색 방법에만 잘 반응을 합니다. 래피드 골지라고 해도 이거는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색하기 힘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덴드라이트는 모든 골지 염색에 염색이 되고요. 은염색을 하면은 엑손 염색이 잘 되지만 덴드라이트는 염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튜블 어소시에이트 프로틴인데 요거는 이제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 속도를 보면, 전달 방향을 보면은 엑소는 당연히 셀 바디에서 먼 쪽으로 멀리 엑손 엔딩을 통해서 보내는 그런 전달을 하게 되지만, 덴드라이트는 반대로 항상 셀 바디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